자,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한테 기체 지난 시간에까지 공부했던 기체에 대해서 한번 문제 풀어봐라라고 소개해봤습니다. 수능 특강 3점짜리 문제인데요. 뭐 당연히 어렵죠. 일단 근데 뭐부터 쓰고 시작하라 했습니까? PV 그렇죠. PV 꼴 T부터 쓰고 시작하라 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었네요. 뭐죠? 기체 분자의 평균 도인을 2분의 3 K T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지? PV 꼴에는 T에서 파생도 공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였나요? 기체의 미터 T는 RT분의 PM 여기 하나 더 있었죠? 기체 분자 운동을 해서 파생된 공식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평균 노속력은 누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하면 절대 온도의 루트에는 제곱근에는 분배될 수 있었겠고 그 기체의 분자량에는 반비례하겠습니다. 루트에 반비례하겠습니다라는 요 네 가지 공식 갖고 지고 볶는 거라 했습니다. 자, 3차례 문제 풀어보셨을 텐데요. 질문 한번 받도록 한번 해볼까요? 3번이요. 어우, 어떻게 한번한테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 이거 조금 어려워요. 3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온도 T에서 같은 질량의 기체 A, B, C가 모여 있다고 합니다. 기체 A는 3H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네요. 기체 B는 2H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고요. 기체 C는 4H라는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높이라는 것은 부피에 비례하겠죠. 이해됐습니까? 3면적이 같은 했습니다. 결국엔 3V라 쓸 수 있겠고 2V라고 4V라고 쓸 수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추한계의 압력은 대기압과 같다고 합니다. 여기는 추한계가 있습니다. 대기압이 눌러주는 거에다가 플러스 추한계가 눌러주는 거 하니까 합이 미기압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기체 B는 추가 2개 있습니다. 대기압이 눌러준 거에다가 추가로 추가 2개 눌러주고 있네요. 3기압입니다. 기체 C 역시 추가 2개 있네요. 3기압입니다. 정리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PV 꼴 nRT 여기다 딱 넣자 하겠다고요. 2기압 곱하기 3리터입니다. 온도 T는 똑같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학에서는 온도 T를 일정하게 주는 경우들이 많다 했죠. 그래서 압력 부피곱은 어디 비례하게? 분자의 개수에 비례하게라고 했습니다. 2기압 곱하기 3V였습니다. 6N개의 분자가 있었습니다. 3기압 곱하기 2V네요. 역시 6N개의 분자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기압 곱하기 4리터입니다. 예, 여기는 12N개의 분자가 있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기억, 기체의 압력비는 했습니다. 2기압 대 3기압이었습니다. 2 대 3이네요. 괜찮죠? 두 번째, 분자량 비는 했습니다. 우리가 화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공식이 뭡니까? 하면 분자의 개수 N은 질량을 분자로 나눈 거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ABC가 질량이 어때요? 같대요. 질량이 같은데 분자의 개수가 얘는 더 많아요. 6N개 대 12N개랍니다. 분자량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얘의 분자량을 M이라고 놓는다면 요놈의 분자량도 역시 M이고 얘는 2분의 1M짜리의 분자량을 가지겠습니다. 2대 1이다 표현할 때 괜찮지? 네. 이거 분자 사이의 평균 거리 비는 했습니다. 이게 2V에 6N개 있고 4V에 12N개 있다면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의 분자가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분자 평균 거리는 1대 1이죠. 1대1. 이해됐습니까? 분자 평균은 1대 1입니다. 확인됐습니까? 되나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자간 평균거리가 2배가 되도록 해볼게요. 요놈이 분자간 평균거리를 2배 되게 하려면은 높이가 8h가 되면 분자간 평균거리가 2배가 된다. OX X죠. 분자간 평균거리가 2배가 되려고 한다면은 부피를 2배 올릴 게 안 됩니다. 분자간 평균거리가 2배 되려면 X축으로 2배, Y축으로 2배, Z축으로 2배가 되면 분자간 부피는 8배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분자간 거리가 평균거리가 2배 되겠다는 것은 X축, Y축, Z축으로 2배씩 되니까 최종적으로 부피가 8배가 되어야 합니다. 즉 4h가 18, 48 얼마야? 32h가 됐을 때 그때 분자 평균거리가 2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또 다른 질문 뭐 해볼까요? 많이 못 들었어요. 5번 문제 볼까요? (5번) 일정한 압력인데요. 기체의 XYZ를 온도에 따른 T분의 V로 나타냈습니다. 했네요. 우리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T분의 V 값이 일정해. 이거 무슨 법칙이죠? 샤르 법칙이잖아.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증가해야 하는 샤르 법칙이잖아.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되셨냐? 네. 그래서 T분의 부피 값을 보는 데 있어서 Y하고 Z라는 기체는 1이라고 써놨고요. X라는 기체는 2를 썼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일단 모르겠어 뭐부터 쓰고 시작할까? PV 꼴 NRT부터 쓰고 시작해서 하겠습니다. T분의 V가 일정의 X입니다. 확인됐습니까? T분의 V가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 얘는 일정한 압력이다 보니까 압력은 일정하고 T분의 V가 2라고 썼습니다. 기체상수 R이 다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X는 2n개의 분자를 확인했습니까? Y하고 Z는 T분의 V가 1이라고 했으니까 압력도 일정하고 결국엔 분자의 개수에 비례한다 했을 때 얘는 n개의 분자라고 세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결국엔 X는 2몰게 모았고 Y하고 Z는 1몰게 모았어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뭘 그리 웃습니까? 써보니까 별거 아닙니까? 써보니까 별거 아니라서 웃는 겁니까? 기억 보겠습니다. 지향비를 물었네요. X하고 Z의 질량비를 물었습니다. X하고 Z의 질량을 물었습니다. 근데요, 우리한테 주어진 게 분자량이 X, Y, Z의 분자량이 1대 2대 8이라고 해놨습니다. 분자량 비가요. X는 분자량이 M이라고 할게요. Y는 분자량이 2M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Z의 분자량은 8M이라고 해놨습니다. 확인됐습니까? 화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공식이 뭐라? 분자 개수는 질량을 분자로 나눈 거였습니다. 그것도 뻔하게 질량은 어떻게 쓸래? 개수하고 분자량을 곱하면 되는 거죠. 확인됐습니까? X하고 Z에 대한 질량을 물었습니다. X는 M의 분자를 가지겠고요. 몇 개 있습니까 하면 2n개 있답니다. Z라는 놈은 8M의 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하면 1개, 뭐 1몰 개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네. 다음 2대 8이 될 것이겠습니다. 2대 8 기억력이 어때요? 네. 맞죠? 확인됐습니까? 질량비는 2대 8, 1대 4가 되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네. 다음 두 번째, 같은 온도가 그리고 같은 압력이에요. 밀도비는 했습니다. 밀도는 RT분의 PM이라는 공식을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압력이 뭐 하래? 같아래요. 그리고 온도도 서로 같아래요. 결국에 분자비가 밀도 비대로 나오겠습니다. 기체상수 R이 다를 건 없을 테니까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요? 그래서 밀도비를 물었습니다. X하고 Y가 같다. X하고 Y라는 것은 분자비가 1대2가 나오겠습니다. 주어진 겁니다. 그죠? 분자비가 1대2로 주어졌습니다. 그 분자량 비대로 밀도비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온도하고 압력이 서로 같다는 전제 조건에서 분자량과 그리고 그 밀도는 서로 비례될 수 있었고 분자량비가 1대2를 주었기 때문에 그대로 밀도비도 1대2가 되겠습니다. 민설아 아침부터 나와서 참 힘들게 나와서 고마운데 집중하자. 디귿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압력은 P란 압력을 주었는데요. 압력을 2배 올려라고 합니다. 압력을 2배 올려랍니다. 그럼 T분의 V 값은 했네요. 지금 우리가 T분의 V 값을 물은데, 그지? 분자 개수는 바뀔 거 없거든. 기체상수 R은 바뀔 거 없거든. 압력을 2배 올리면 T분의 V 값은 반절 줄어들어야 되겠습니다. 이해했어요? 기체상수 R 바뀔 거 없고 분자 개수 역시 바뀔 거 없습니다. 압력은 P가 아니라 2P로 올리면 T분의 V 값은 그것의 절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습니다. X에 대한 T분의 V 값은 1로 줄어들 것이겠고 Y 및 Z는 2분의 1이 될 것이겠습니다. 누차 말하지만 양 다 있어요. 그렇죠. 결국엔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면 누가 많이 이런 유의 문제에 대해서 익숙해지느냐의 문제예요. 이게 문제 안 푼 그런 상태에서 이 경험치가 나올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페이드 여러분한테 지난번에 기체 얘기를 다 하면서 페이지 77쪽까지 다 풀어보셨습니까? 페이지 77쪽까지 다 풀었다 손. 여기 열 몇 명 있는 사람 중에 하나 사람도 쓴 거야? 자 페이지 체크해봐. 77쪽까지 다 풀었어? 다 했다고요? 다 하셨어? 아 예, 우리 민수는 다 했죠. 네, 자도 좋네요. 아 이거 우리 교시 마이크는 안 나오는 거지, 그죠? 똑같은 게 나타나는데. 그렇죠. 얘도 안 했고 67까지 77쪽까지인데 67까지 하셨다고요? 10페이지는 안 하신 거예요? 많이 했 예? 너무한 건 아닙니까? 체중이 87.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여러분들 하는 선배들이에요. 네. 지난주까지 계속 기체 요거 가지고 계속 다뤘습니다. 걔네들은 2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파트와 요 기체 파트, 뒤에 액체, 용액 뭐 이런 것들입니다.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가 기체 이거 파트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1학기 때는 화원 위주로, 근데 파트가 베이스되면 좀 더 좋고요. 그러니까 화원만 해가지고는 좀 안 풀린 문제들 좀 몇 개 있어요. 화투가 가미돼야 되는. 즉 우리가 퀘스천 1에 대하면 기억, 미연, 디귿 1, 2, 3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조금 더 화투 정도를 공부해놨으면 좀 더 좋을 텐데 하는 그런 문제들이 살짝 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올해 1학년 문제들보다 여러분이 과거 갔을 때 1학년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큰일 났네. 올해는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들 올해 초에 여러분들 코로나도 많이 걸리실 거고 그죠? 학생들도 코로나 많이 걸리고 그리고 학교생들도 코로나 많이 걸려가지고 뭐 수업이 조금 뭐 파행이라 할까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내년 되면은 좀 양호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시 말하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거를 학교에서 가르칠 거고 좀 더 난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올해 비정상적으로 조금 쉬웠어요. 너무 암담합니까?
평균 34점인가 38점인가 정도 나왔죠? 쉬워진 건데 그런 거. 예? 쉬워진 건데. 뭐 평균은 뭐 그렇게 큰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모의고사도 결국엔 킬로미터 문제로 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80 몇 점 받은 놈들도 있고 그 와중에 한 자수 숫자 잡아놓은 놈들도 있고 그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자꾸 뒤로 미루면 할 게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계속 몇 개 안 되는 공식 갖고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학보다는 과학이 과학 중에서는 좀 화학이 뒤로 자꾸 미루는 느낌입니다. 아니요, 화학 재밌어요. 과학보다 생물. 왜냐면 안개도 안 아니 뭐 별거 아니었고 보이거든요. 맨날 피리거리하는 티 쓰고 오죠. 네. 맨날 질량을 부자 나오면 개수 나오고 매번 몇 개 안 되는 거 갖고 돌려막기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나중에 하면 되겠지. 내일 시험이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안 그럴 것 같지만 여러분들 선배들이 그랬고 선선배들이 그랬고 선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매번 그렇게 뒤로 미룹니다. 미루다가 내일 시험인데 그 사람은 맨날 같은 실수 똑같이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타산지석을 삼아야 되는 텐데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텐데 다들 똑같은 길을 걸어요.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이게 내용만 백날 치나 파봐야 의미 없어요. 문제 풀어봐야 돼요. 근데 그 문제 푸는 게 힘들어요. 귀찮아요. 재미없어요. 나 문제 푸는 게 재밌다는 사람 백에 한 놈 찾아볼까 싶어요. 앞에 나와서 누가 얘기하고 설명하는 거 앉아 가만히 듣는 거 이건 편하죠. 내가 직접 PV가 에너지 써보고 뭐 대입하고 분자 누가 더 머리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그걸 해놓은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결과론적으로 차이가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고입의 결과든 대입의 결과든 또는 대학교 졸업 후의 결과든 간에 말입니다. 세상에 유행스러운 게 잘 없어요. 뭐 부동산 사는데 갑자기 뭐 떡상했다, 뭐 주식 사는데 갑자기 떡상했다,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공부라는 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100문제 푼 사람과 1000문제 푼 사람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요. 쌤, 나 이런 기출문제 좀 더 주라, 수능 문제 더 주라,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저 우리 민선이는 지난주에 뭐 푼데 더 주라. 저도 다 풀었어요. 예, 좋습니다. 저런 마인드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말했지만 익숙해지는 문제를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한테 12문제를 던져드렸는데 이 12문제 푸는 속도하고 이거를 10번, 20번 더 푼 뒤에 또 12문제 푸는 속도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익숙해지면 금방 풀려요. 피부과 에너지 어차피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일정한지, 무엇을 고정시켰는지, 무엇이 다른지. 답지 드렸고 해설지 드렸으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집에서 다시 한 번 더 연습해 보시도록 하고요. 오늘 78페이지 쪽으로 넘어갈게요. 사강 액체입니다. 자, 좀 전까지 우리가 뭘 가르쳤다? 기체를 가르쳤어요. 물론 제1강에는 분자 간의 인력에 대한 교과에 분자 간 인력을 다루겠다는 것은 실제 기체들 사이에 어떤 분자 간의 인력이 있는지 뭐 분산력에 대한 이런 얘기를 다룬 거고요. 2강 및 3강 기체에서 다룬 건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물리나 화학은 몇 개 안 되는 공식 억지지 못 끈 거잖아요. 여러분들 물리원이라는 책을 주제 보면요. 공식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물리원이라는 책을 뒤져보면 공식이 31개 나와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까지 포함해서 말입니다. 얘까지 포함해서 11개, 31개 나와요. 모르겠습니다. 다시 진짜 아닐 것 같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많은 거죠. 31개가 많다고요? 유쳐 말하지만 여러분들 영어 단어 한 주간 외우라고 영어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영어 단어가 몇 개입니까? 못해도 어? 뭐 적게 나눠주면 뭐 80개 나눠준다고 하네요. 많이 나눠주면 200개, 300개 던져드려요. 그런 거에 비하면 공식 31개예요. 아니 생각해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거까지 포함해서 31개라니까. 이거 언제 했던 건데? 저희 고등학교 때요? 지금 중3 때. 야 초딩 때도 나와 속력은. 그까지 포함해서 31개라니까. 숫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한번 물리원책 정도 한번 펴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체법칙 하면서 꼴랑 이거밖에 안 들어요. 이거 붙이고 걷고 계속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시킬 수도 있겠죠. 괜찮겠습니까? 반응을 시켜서 처음 기체 분자수가 이만큼인데 나중에 분자수가 이만큼이 됐어. 뭐 그런 얘기들이. 그럼 나중에 분자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압력이 어떻게 되려면 뭐 이런 것들까지. 근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 피부이꼴 NRT 안에도 원래 다 있어요. 항체 용기상인데 분자 개수가 줄어드니까 압력이 줄어들지 않은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챕터 4 액체를 다루고 싶은데요. 근데 말이 좋아 액체를 다루는데 액체 중에 딱 한 놈밖에 안 다루네요. 뭐 다룹니까? 예, 물 다룹니다. 물이란 게 우리 주변은 굉장히 흔한 액체입니다. 흔한 액체입니다. 근데 이 물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굉장히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자체가 극성 분자라는 것들은 여러분 화학원에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것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극성 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겠습니까? 라고 했다면 공장 배웠을 때. 화학원에서도 많이 소개됐던 게 극성 분자는 극성 용매에 잘 녹아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 잘 녹아 하는 거죠. 네. 즉 물이라는 게 극성 분자다 보니까 극성을 띠는 물질하고 잘 섞여요. 설탕, 포도당 이런 것들은 극성 분자입니다. 쉽게 섞이죠. 이해됐습니까? 반면 무극성 분자, 나프탈렌, 벤젠 이런 건 물에 잘 섞여요? 잘 안 섞여 하겠다고요. 극성 분자의 특징 첫 번째, 극성 용질을 잘 녹인다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기장 속에 놔두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장 속에 놔두면 규칙적인 배열을 가져요 하는. 세 번째, 대전체 쫄쫄쫄 흘리면 대전체 끌려요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화원에서 극성 분자의 특징하면서 소개됐던 것들이죠.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화투에서 관심 있는 건 물론 분자 자체가 극성이어요도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중요한 건 바로 분자 간에 수소 결합이 있다는. 앞에서 챕터 1에서 수소 결합에 대해서 소개해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물 분자는 다른 분자와 수소 결합이라는 굉장히 강한 분자 사이의 인력을 가집니다. 물론 원자간 인력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 했어요. 분자 사이의 인력은 굉장히 강한데요.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 몇몇 가지 특징이 있겠네요. 첫 번째, 얘는 온도에 따른 부피 또는 밀도가 다른 물질과 좀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특히 밀도를 볼 때 일반적인 밀도는 고체하고 액체를 보면은 일반적인 밀도는 당연히 고체의 밀도가 더 큽니다. 고체의 부피가 더 작아지거든요. 그런데 물은 아니에요. 물은 고체가 되었을 때 페이지 80쪽이네요. 80쪽이네요. 어차피 79쪽, 8쪽 계속 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물은 고체가 되었을 때 물 분자 하나당 최대 수소 결합을 4개까지 한다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물 분자 하나당 수소 결합이 최대 4개까지 됩니다. 그로 인해서 물 분자가 흔히 말하는 육각 구조를 가지면서 중간에 빈 형태가 됩니다. 페이지 80페이지에
물 분자의 얼음 상태, 고체 얼음 상태의 물 분자 배열을 놔뒀습니다. 고체 얼음이 됐을 때 물 분자가 육각 구조를 가지면서 중간에 빈 공간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액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그 빈 공간을 없어져요. 치고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 분자는 아주 독특하게도 부피 또는 밀도를 비교해 볼 때 농도 C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부피가 이런 그림을 보게 되겠습니다. 밀도는 이런 그림을 보죠. 어차피 부피와 밀도는 서로 반대합니다. 고체가 되면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분자의 진동이 떨리면서 줄어들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밀도가 커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물만 그러하겠습니까? 아니요. 모든 물질 다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제 0도씨를 기준으로 액체가 되면은 하겠습니다. 중간에 줄임표를 할 정도로 굉장히 큰 부피 변화 또는 굉장히 큰 밀도 변화를 보게 되는데요. 부피가 확 줄어들어요. 액체가 되면 부피가 많이 줄어듭니다. 빈 공간에 치고 들어오면서. 밀도를 볼 때 액체 밀도를 1, 물의 밀도를 1로 보면 고체 얼음의 밀도는 0.9 됩니다. 0.9 정도의 밀도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 90%는 가라앉아 있고 10%는 떠 있다는 뜻입니다. 자주 쓰는 용어가 있어요. 빙산의 일각. 10%가 떠 있다는, 90%는 가라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약 밀도가 0.1이면 10%는 가라앉아 있고 90%는 떠 있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피가 왕창 줄어드는 그림이, 밀도가 왕창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게 물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아까 고체 얼음 상태에 비해서 액체 물이 되면 중간에 치고 들어온다 했잖아요. 빈 공간에 치고 들어오는데 또 독특하게도 0도씨에서 4도씨 될 때까지 더 치고 들어옵니다. 밀도는 더 올라갑니다. 다시 말하면 4도씨일 때 가장 작은 부피, 4도씨일 때 가장 큰 밀도를 가진 게 물이에요. 그렇다면 4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분자의 진동이 더 심해지면서 이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이건 물만 특징은 아니에요. 모든 물질이 다 그래요. 결국엔 물만의 고유한 특징은 뭐다? 융해될 때 또는 응고될 때, 액체하고 고체 사이를 상정리할 때, 이때 고체에서 액체가 되면서 부피가 왕창 줄어들고 밀도가 왕창 들어갑니다. 쌤, 겨우 10% 정도인데요. 10%가 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뭐 책 1% 내외로 부피 증감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0에서 4도씨까지 되면서 빈 공간에 더 치고 들어오는, 그래서 밀도가 더 커지는 과정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밀도 D를 볼 때 이게 1.000 4도씨일 때 밀도를 우리는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이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늘어난다라고 했는데요. 웅덩이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호수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있어요? 표면온도가 4도씨가 되면 밀도가 커진다 했죠. 제일 크다 했습니다. 4도씨가 되면 밀도가 가라앉았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이 4도씨가 될 때까지 위에 표면이 온도가 내려가면서 4도씨가 되면 가라앉고 4도씨가 되면 가라앉고 그랬습니다. 전체로 4도씨가 됐습니다. 이제 3도씨가 될게요. 내려갈까요? 3도, 2도, 1도 되는 놈들은 못 내려갑니다. 밑에 물이 4도씨다 보니까요. 0도씨가 되고 이제 얼었네요. 예. 물의 표면부터 얼었던 이유입니다. 물이 표면부터 얼고 이 얼은 물은 일종의 단열재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쪽에 액체 상태의 물이 그대로 남아있게 해줍니다. 그 말은 수생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터전을 남겨둔 거죠. 만약 물이 아래 바닥부터 얼었다면 물이 점점점 얼면서
결국엔 수생생물들이 물 바깥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무슨 뜻이겠어요? 네. 그래서 수소결합에 대해서 특징. 밀도가 4도씨 액체에서 가장 큰 밀도를 가지고 고체보다는 액체 밀도가 더 큰.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유일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 물의 밀도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럼 맨 뒷친구 이쪽으로 오면서 좀 문을 좀 열어줄래요? 공기가 좀 통하게. 그 문을 열면은 당장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옮기고 문 열라고. 얘는 맨날 다쳐. 그치? 이게 경사가 좀 있어가지고 열면 다치고 열면 다치고. 그 수화기로 막 정하기로 막하고. 원래 소화기로 뭐 막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현행법상 불법이에요. 아 진짜요? 진짜요? 쟤도 다치냐? 나머지 문. 아이씨 경사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수소결합 능력이라고 해서 분자사유 이력이 굉장히 강하다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두 번째 특징, 얘는 비열이 굉장히 커요. 비열이 뭐지? 비열은 물질 1g 온도를 1도씩 올릴 때 필요한 열에너지를 비열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래서 쉽게 온도가 올라가, 쉽게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금속은 비열이 굉장히 작아요. 다시 말해 쉽게 가열되고 쉽게 냉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얘는 기화열. 기화열은 뭡니까? 기화되면서 기화될 때,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될 때 기화열이 굉장히 크고요. 또한 융해열,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될 때 융해열도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열이 크고 기화열이 크다는 것은 생명체의 항상성, 체온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죠. 쉽게 우리가 온도가 체온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습니다. 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땀이 나면 그 땀을 증발시키는 과정에서 체온을 빠르게 식혀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화열 및 그리고 비열은 생명의 체온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중요한 성질을 가져다 줄 수 있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 외에 표면 장력도 굉장히 큰데요. 표면 장력이라는 것은 물 분자들 사이에 어쨌든 잡아당기는 인력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쪽 물 분자는 양쪽 사방팔방에서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반면 물 표면에 있는 놈들은 어떻습니까? 하면 이 방향밖에 못 잡게 생기네요. 이해했어? 그래서 플라스틱판 위에 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물이 이렇게 동그랗게 방울이 생깁니다. 이해됐어? 그래서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에 동그랗게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PVC 플라스틱판이라 했는데요. 플라스틱판 말고 유리판이면 이게 좀 더 옆으로 잘 퍼질까요? 더 동그래질까요? 어떤 거? 유리는 SL2 극성입니다. 그래서 예. PVC 플라스틱은 좀 더 동그랗고 유리는 좀 더 퍼져 있습니다. 물 분자 간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킬 물질을 집어넣어 볼게요. 물 분자 간의 수소결합을 약화시키는 물질, 대표적으로 알코올이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 분자 간의 표면 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종이배를 하나 이렇게 띄웠습니다. 네.
이 종이배 밑에 있는 물 분자가 사방팔방 잡아당기고 사방은 아닙니다. 이쪽 방향 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에탄올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 이 잡아당긴 물 분자의 표면 장력이 약화됩니다. 에탄올 떨어뜨린 쪽과 반대 방향으로 오. 배가 움직입니다. 진짜 이해됐습니까? 해보고 해보고 싶다. 네, 집에서 해보십시오. 종이배 하나 띄워놓고. 술. 예, 뭐. 근데 이제 소주 20%는 너무 농도가 약하니까요. 네. 양. 조금 더 농도 높은 거, 예, 양주도 좋고 고량주도 좋고. 술을 그거 뭐 떨어뜨리다가 쳐가는 거 아니야? 떨어뜨리다가 한 잔 받아낼 수도 있겠고요. 아, 맞아. 뭐 공용 에탄올 이런 거 떨어뜨리는 거 괜찮습니다. 아니면 비눗물, 세제품물 풀어도 좋습니다. 소금쟁이라는 놈을 알 것 같은데요. 네. 소금쟁이 물 위에 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면 물 분자가 내 표면장을 딛고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쟁이가 있는 데다가 합성세제를 확 풀어갖고 던지면 와. 소금쟁이를 죽여요? 익사시킬 수 있습니다. 이야. 무서워요. 와. 뭐예요? 자, 페이지 78페이지 비열에 대한 거 그리고 융해열, 기화열 이런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네요. 예. 그 외에 멜팅 포인트, 보일 포인트 이게 굉장히 높다는 거. 물이 분자는 꼴랑 18밖에 안 되지만 끓는 점 100도씨나 되는 거죠. 수도 경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쓸 수 있겠습니다. 그 외 페이지 81쪽에 보시면 아까 말했던 표면 장력 그리고 모세관 현상 뭐 이런 정도까지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정리 한번 더 해보십시오. 그래서 물이 극성 분자입니다라는 특징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훨씬 더 중요한 건 분자 간에 굉장히 강한 수소 계열물 때문에 이런 특징이 나타나요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모세관 있잖아요. 네. 이거 할 때 아니 진공이 아니면 대기업. 그 되게 아까 했어요. 자, 충분히 다 읽었다 싶으시면 페이지 82쪽 개념 사실 문제 완성해 보겠습니다. 아직 덜 읽었어요? 에이, 소금쟁이 죽이는 너무 거밖에 강렬하게. 생각이 안 나요. 저 쉐이들은 어쨌든 성격 파탄자들이야. 어쨌든 살살 치니가는 페이지 82쪽부터 이제 개념 문제 할게요. 아마 기체에 비하면 훨씬 간단할 겁니다. 예, 좀 간단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치할 것이겠고요. 다다음 주 되면 이제 용액을 할 건데요. 용액이. 예, 용액 용도요. 재밌어요. 예? 예, 얼음할 때 이제 비누가 있어요. 얼음이 여러분들 얼음이 물을 흘릴 때 물을 흘리면 얼음이 될 때 무색 투명하진 않죠. 중간에 물 속에 녹아있던 기체들 때문에 얼음이 얼었을 때 그 안에 하얗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을 한번 끓여가지고 그 안에 녹아있던 기체들 다 날린 뒤에 그러고 나서 그를 얼리면 투명한 얼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만들고 싶지 않다. 멋있잖아. 투명한 거. 뭐 좋으실 대로요. 만약에 무색 투명한 얼음을 만들고 싶다면 나중에 해봐요. 소주를 흘려가지고 말입니다.
와 물에다가 이제 그렇게 얼려서 가면은 그거 사각틀에 물 얼려 넣지 않습니까? 집에 냉장고에. 쌤 만약에 부분 잘못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다른 거 이제 어린아이가 그거를 해서 마시면은 이제 등짝 스매싱이라고 합니까? 수학여행이라고 꿀팁. 자, 빨리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